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패권 경쟁 관계에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이제 자원을 모아야 되겠죠. 자원을 모아야 됩니다. 뭐 두 나라가 전쟁할 거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자원을 모으는 방식은 전쟁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과정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 어떻게 자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쟁의 역사, 전쟁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금융을 해왔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중앙 집권적인 국가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자원을 이쪽으로는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라라고 자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변화는 돈이, 유동성이 주식과 부동산 시장 가는 걸 일단 차단하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주가, 집값 떨어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회에서도 보면 아주 뚜렷한 게 자급자족 경제, 그래서 농업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이 벌어질지 모르니 일종의 자급 경제 구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역사에서 보더라도, 뭐 서양과 경쟁하던 중국의 상황을 보더라도 자급 경제라고 하는 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농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저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첨단 기술 쪽으로 자원을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집중해야 될 곳이 분명하죠. 장기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로 돈이 들어가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금리를 올리거나 돈줄을 막 조이는 게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들이, 뭐 총재를 포함해서 그 높은 분들이 이 유동성이나 이 시장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양이 현저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주가 올라가거나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가거나 그러면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과다한 유동성에 대해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주가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그까지 긴축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게 이제 말로 시장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뭐 미국도 하고 한국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쪽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을 좀 차단시키고 자원을 이쪽으로 전략적인 산업으로 집중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중앙 집중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의 권력이 시장보다도 강하면 이런 식의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이게 국가의 권력이 시장의 권력에 비해서 약하단 말이죠. 시장이 자원을 배분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왜 우리한테 그러세요? 아니, 이거 법에 가봅시다. 그러니까 1208년인가? 영국의 대헌장이 있죠. 마그나 카르타. 그게 뭐냐면, 왕이 자꾸만 전쟁한다고 뭐 이것저것 자꾸만 뭐 가져와라고 하니까 지방의 귀족들, 그 다음에 지방의 귀족들이, 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죠. 전쟁하려면 승인을 받아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거기서부터 이제 영국 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왕이랑 의회랑 많이 싸우죠. 많이 뭐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도 싸우고 저렇게도 싸우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시장의 권력이 강력해진 나라들에서는 국가가 우리 이거 할 테니까 이쪽으로는 자원 가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알아서 갑니다. 가령 뭐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이 그러는 거죠. 그거 전쟁해서 누구 좋은 건데요? 왜 그거 하는데? 우리는 반대. 이렇게 하고 자기 길을 그냥 가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 끊고 저거 끊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쟁 비용을 조달할 것인가? 어떻게 자원을 이쪽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방법은
1939년인가 2차 대전을 앞두고 영국이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케인스가 한 달 동안 그 경제학자 케인스가 한 달 정도 집거를 하면서 전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쟁 비용 조달이라고 시장의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나라에서 전쟁 비용의 조달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걸 지금 GDP 이 정도의 규모를 이렇게 늘려버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더 팽창시켜버리는 거. 이거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동의를 받는 극히 일부는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있겠죠. 뭐 유흥, 사치 이런 건 좀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 기본 생활을 제약하고 들어가는 거는 전쟁, 지금 당장 전쟁 뭐 지금 폭격기가 날아다니고 뭐 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규모를 확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 군수물자를 만들기 위한 산업을 돌리다 보니까 이 경제 규모가 확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비용을 그 이전에는 배상금을 받아서 진나라한테서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요걸 메꿨습니다. 근데 이게 1차 대전 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낳았던 것이죠. 독일, 프랑스 사이에 독일이 이제 전쟁이 졌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을 이제 베르사유 궁전에 불러다가 이게 항공문서에 사인하고 배상금 얼마 내놔라라고 했는데 그 배상금이 결국은 2차 대전의 필미가 됐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거 못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히틀러가 야 이거 우리를 진짜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배상금 이렇게 뜯어가려고 하는 거. 그때 2차 대전 또 일어났잖아요. 그 케인스가 이 배상금 문제는 1차 대전 때부터 엄청나게 혹독하게 배상금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회가 이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쟁 물자를 조달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주요 국가들은 뭐 러시아도 독일한테 배상금 안 받았어요. 중국도 일본한테 배상금 안 받았고 미국도 안 받았고 영국도 안 받았고 프랑스도 안 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런 거죠. 케인즈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물자를 만들면서 GDP도 커지고 고용이 완전 고용, 실업자가 없어집니다.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가게 되고 노동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게 되죠. 노동자들의 삶이 풍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동자들이 부가 이렇게 증가한 걸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고 케인즈가 볼 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와서 노동자들이 받은 이 화폐의 자산이 가치가 깎여 내려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인즈가 노동당에 찾아가요. 노동당이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전쟁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노동당에 찾아가서 노동당의 주요 엘리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전쟁 비용이라는 게 이렇게 조달이 되고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면 배상금 받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그동안 전쟁 과정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 모은 돈이 날아갈 테니 인플레이션 날아갈 테니 노동당이 노동자들 설득해서 더 많이 받는 월급을 저축을 하십니다. 저축을.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고 그러면 돈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노동자들은 월급도 많이 받고 그걸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당의 엘리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노동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이제 전쟁 과정에서 케인스의 의견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긴 했는데 케인스가 보니까 그동안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죠? 영국의 왕이 전쟁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귀족들한테 봉건영주 A한테 너는 군사 1000명 그러면 어디서 모읍니까? 다 돈 주고 사와야 되죠. 자기 농노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평소에는 돈 안 주죠. 그냥 땅 주고 일하고 그냥 수확한 거 가져와라라고 했는데 전쟁을 할 때는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wage라고 하는 게 임금 아닙니까? 임금. 근데 wage는 전쟁을 수행하다는 동사예요. wage와가 됩니다. 그 wage라고 하는 게 전쟁을 수행하는데 이게 왜 임금하고 같은 단어가 됐느냐?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농노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까 봉건영주들은 다 망했겠다, 그죠? 다 망했겠다. 아니죠. 봉건영주는 땅을 갖고 있어요. 전쟁 끝나면 곡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전쟁하면서 줬던 돈을 다 봉건영주가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전쟁 비용이 봉건영주들을 파멸시키지 않고 뭐 배상금을 뭐 받든 못 받든 그런 식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시장의 권력이 강한 국가의 권력이 강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인플레이션 신경 쓸 필요 없이 이쪽의 자원은 보내지 말고 이쪽으로 자원을 보내자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 안 시키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의 권력이 강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줄이고 이쪽으로 집중하자. 주식, 부동산 시장에 돈 가지 마. 그 다음에 첨단 산업에 돈 가고 농업에 돈 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있는 데서 더 늘려버리는 겁니다. 최근에 경기 부양책,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 이런 식으로 해서 GDP 규모를 더 늘리고 고용을 완전 고용 수준까지 가져가는 계속 부양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을 결국은 끝내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선거 때부터 러시아하고 냉전에서 이기겠다라고 이제 그걸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끊임없는 부양책을 쏟아붓는 거예요. 처음에 감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계속 해나가면서 미국의 경제를 마구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대비해가지고 금리도 높게 해놓고 세계의 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 부양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미국은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가 너무 많고 무역수지 적자도 너무 많고 미국 망한다. 그럴 때쯤 되니까 이제 동맹국들한테 돈을 너희들이 좀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다. 그게 85년의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자 합의는 외환시장과 관련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레이건 대통령이 러시아와 냉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동맹국가 안에서 끊임없는 부양책을 써야 되는데 자기 부양책은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동맹국들한테 이제 네가 써라. 그러면서 이제 뭐 일본뿐만 아니에요. 독일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뭐 금리를 낮추면서 부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85년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레이건 대통령 그 전에 동맹의 선을 딱 그어버리죠. 동맹의 선을 그어버리죠. 왜냐하면 뭐 이런 나라들이 이 미국 같은 나라들이 또는 동맹 국가들이 돈을 퍼붓기 시작하면 이게 무역선을 따라서 전 세계로 돈이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동맹만 이루어온 게 아니고 상대하는 냉전하는 러시아도 이루어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가까운 나라들하고는 선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한국을 포함한 한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네 나라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렀는데 러시아하고 친하지가 않은 나라예요.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 신흥국가들은 러시아하고 친했거든요. 그쪽하고 선을 다 그어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백몇십 개 나라가 사실상 외환위기 상태였던 것이죠. 그 네 나라, 아시아 네 마리 용에 집중해가지고 무역관계를 만들고 요 동맹 안에다가 돈을 계속 퍼부어놓은 것이죠. 한국 경제가 1980년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거는 이 냉전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넣었다. 여기서 우리 성장의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동맹 관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악관에서 반도체 회의하자는 게 뭐겠습니까? 미국이 반도체 쪽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어 넣겠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전략적인 산업에 돈을 많이 퍼부어 넣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이거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돈을 퍼부어 넣습니다. 근데 굉장히 미국이 성장할 수 있는 것보다 엄청난 성장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올해만 해도 6% 이상 성장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미국이 원래 성장할 수 있는 2% 초반 정도를 넘어서는 성장을 아마 몇 년을 더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퍼부어되면 중국도 이롭고 하잖아요. 지금 중국과 패권 경쟁하지 않은데
이때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미국도 동맹이 선을 쫙 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나라들한테는 일단 미국이 얘들한테 너희들도 써야지가 아니고 미국이 옛날처럼 먼저 퍼부어 될 겁니다. 이번 인프라 투자라는 게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오게 되면 옛날에 플라자비처럼 너희들도 좀 써라.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좀 써라. 이렇게 하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이제 광범한 부양 효과를 내고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나중에 뭐 이쪽이 뭐 저기 이겼다. 배상금 안 받는다라는, 배상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경제가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배상금 받아가 뭐 하려고요. 그래서 금융의 역사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금융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금융은 전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의 존재로 많이 묘사가 됐어요. 전쟁할 때 주로 대규모 금융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군대 사고 전쟁하고 이기면 배상금 받아가지고 돈 갚고 이런 거였던 것이죠. 그때문에 돈 빌려주는 쪽도 그렇고 돈 빌리는 쪽도 그렇고 이 금융이라는 건 굉장히 안 좋게 봤어요.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부터 배상금을 이제 안 받기 시작하는 거죠. 배상금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식의 아까 케인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제 규모를 확 늘려가지고 부양을 하는 것이죠. 뭐 일부는 사치나 이런 일부는 막아놓고 확 규모를 키우고 난 다음에 경제가 이 기간을 통해서 그게 패권 경쟁이든 전쟁이든 확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배상금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그 2차 대전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쟁과 금융이 결별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금융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악마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경제 개발, 경제 성장과 연결되는 그런 이미지로 금융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중국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고, 분명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미국은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다가 계속 부양을 해 나간다. 끝날 때까지 부양을 한다.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1980년대도 그랬는데요. 결국은 1987년 12월에 고르바초프 당시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뉴욕에 와서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죠. 그게 처음에 그 고르바초프가 미국하고 평화협정 맺자라고 접촉한 거를 2년을 끕니다. 미국 쪽에서 2년을 끌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협정을 체결하는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부양 안 할 것 같죠. 그죠? 부양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는 남은 건 금리 인상밖에 없구나 라고 시장이 생각한 게 1987년 10월 주가가 하루에 갑자기 23%. 이 다우존스 지수가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하루에 23% 정도 폭락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면 81년부터 계속 올라온 이 주가가 왜 올랐느냐? 계속 부양을 하니까 끝날 때까지, 냉전에서 이길 때까지 부양은 끝나지 않는다. 계속 부양을 한 거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부양 안 될 것 같아. 뭐 쌍둥이 적자도 너무 심하고 의회에서 더 이상 돈을 못 쓸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일본을 쓰게 하고 독일을 쓰게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도 쓰게 했어요. 한국도 쓰게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계속 부양을 해왔는데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끝났고 더 이상 부양을 안 할 것 같다 생각을 하니까 87년 10월 달에 시장이 갑작스럽게 폭락을 한 게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때 뭐 기계가 하다가 프로그램 매매가 뭐 문제를 일으켜서 그랬다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만, 기계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곧바로 회복해야 되죠. 이게 올라가는데 2년이 걸립니다. 2년이 걸립니다. 떨어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계의 일시적인 뭐 시스템 교란이 아니고 떨어진 이유가 있으니 2년씩이나 걸리겠죠. 회복하는데 경제가 그렇게 망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이 끊임없는 부양이, 냉전을 위해서 하던 끊임없는 부양이 이제 끝났다. 이런 맥락으로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았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방식, 시장의 권력이 국가의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경우에는 이게 자원을 할당할 수가 없으니 이 부양을 계속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인프라 투자를 왜 그 3월 달에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쓰고 또 인프라 2조 달러 또 내놓느냐. 끊임없는 부양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드러내놓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